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인생은 시간이라는 연속성 위에 있습니다만 연속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기억과 사건이 툭툭 끊어지고 돌발적이라서 이른바 단속성을 가지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장편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사건들은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등장인물 또한 성격이 천차만별이죠. 각각 다른 지점에서 다른 색의 잉크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상태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 번짐과 섞임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카렐 차페크의 단편집을 읽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오후 3시에 팥빙수 같은 여자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 덥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네요. 네, 제목이 굉장히 재밌죠. 네. 네, 그 책 2권이 동시에 출간이 됐는데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네. 책 표지는 오른쪽 주머니는 빨간색 표지에 사파가 그려져 있고 예. 왼쪽 주머니는 하얀색 표지인데요. 표지에 들어가 있는 사파는 그 지은인 카렐 차페크의 형인 요셉 차페크가 실제로 그 동생을 위해서 그려준 사파들이고요. 안에 본문에도 사파가 간간히 들어 있습니다. 네. 책의 내용의 관계를 가지고요. 예. 둘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형제가 이제 그 카렐 차페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카프카나 밀란 쿤데라하고 삼재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코를 대표하는 예, 그런 작가고요. 세계적인 작가라고 하고요. 실제로도 이제 노벨문학상에 굉장히 많이 이름이 거명됐지만 이제 그 파시즘이나 독일 이쪽에 막 반대하는 그 약간 행동주의 작가였기 때문에 계속 번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인 그 요셉 차페크하고 같이 뭐 소설도 쓰고 여러 가지 단편이나 이런 거를 많이 집필을 했었는데 그 차페크가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로봇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로봇이란 말을 최초로 쓴 그 단어를 형인 요셉 차페크가 이제 제안을 했었던 거죠. 이걸 써봐라. 그 로봇이라는 책의 이제 줄거리는 100년 전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노동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어서 노동을 시켰더니 나중에는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들 대항해서 싸우고 이런 현재 SF의 줄거리를 그대로 아주 상상의 폭이 항상 그 비슷한가 봐요. 천재인 거죠, 천재. 네. 그걸 미리 예견한 거죠. 예. 그래서 SF가 거의 이제 차페크로서부터 나도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창시자 역할을 했고요. 지금 이 책은 이제 2권의 책으로 돼 있지만 원래 원제가 이제 테일즈 프롬 원 파킷이고 두 번째 하얀 이제 왼쪽 주머니는 테일즈 프롬 디 아더 파킷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다른 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바람 불 때쯤 왼쪽 주머니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읽으면서 참 그 이제 단편 소설이자 추리 소설이자 미스터리 소설이거든요. 이 각각의 책에 단권에 24편의 단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단편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쇼스토리라고 합니다. 쇼스토리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아예 이름도 없는데 정말 짧은 단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말 있어요. 쇼스토리가요? 네. 뭐가? 장편이라 그래가지고. 장편? 예, 손바닥 장자를 써요. 아, 네. 내지는 소단편이란 말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장편 소설이라고 해서 손바닥 장자 쓰는 게 있고
누가 또 그런 말도 썼어요. 옆편 소설이다. 네, 네. 그럴 수 나뭇잎 그렇게 할 한 수도 장 있- 같은 네. 옆편. 근데 손바닥 장자 장편은 있는 말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단편이 원고에 한 70매 분량이라면 이 쇼쇼 스토리는 한 20매? 20매. 뭐 안팎으로 되는데 굉장히 짧고요. 뭐 이제 이 총 페이지 수가 뭐 300페이지 조금 넘는데 그거를 이제 24편으로 나누면 휴가 때 딱 좋겠네요. 네, 한 편 한 편씩 읽고 그냥 잠깐 한 10분씩 읽다가 또 딴 일 하다가 네. 이렇게 읽어도 연계성이 별로 없어서요. 예. 읽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기에 명탐정이 한 명 이렇게 주로 나오는 명탐정이 있습니다. 메이지리크라는 명탐정 한 명 나오고 형사, 그다음에 판사, 검사, 뭐 경찰, 범죄자들이 주요 이제 등장 인물입니다. 추리 소설의 주요 인물이. 네, 네. 계속 그런 인물들이 네, 나오고요. 네. 이제 주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름이 한두 명인데 그중에 메이지리크나 이런 이제 반장이 나오는 거죠. 형사 반장. 명탐정이 나오는 거죠. 주로 어떤 사건인가요? 거기서 다뤄지는 사건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차페크가 굉장히 어떤 그냥 미스터리를 쓴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신문에 연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연재된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미스터리 소설을 철학의 경지에 올려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를 그냥 추리하고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과정, 범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드러나는 인간, 군상의 면면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범죄자 같은 경우에 그 범죄만 바라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예. 근데 그 범죄 이면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 범죄를 처단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데 그 진실이 어디까지가 진실일 것인지 아니면 판사나 검사나 형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 정의란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선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범죄소를 쓰다 보니까 이 범죄자를 계속 파면 팔수록 범죄자를 이쪽에서 보면 범죄자인데 왜 반대로 보면 또 아닐 수 네, 있잖아요. 저쪽으로 보면 또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한계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런 이제 소설들을 탄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정말 이제 위트와 유머와 함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슴이 찡한 부분도 있고 아차 싶은 것도 있고 과연 정말 난 살면서 이 수많은 그 24시간 내에 벌어지는 미스터리 중에 제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는 것 같은데 소설을 읽다 보면 지금 이제 걸어오면서도 방송국에 내 주변에 지금 미스터리들이 흘러가고 있을 텐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멋있는 생각이고. 네, 이제 단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일상 속의 미스터리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살인범들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별거 아닌 이제 그 범죄들이거든요. 그런 범죄들을 파헤쳐 나가면서 이제 과연 여기 이제 뭐 판사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들이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뭐 그 요즘 SNS 여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연 정당한 것인지 뭐 이런 폭넓은 얘기까지 다룰 수 있는데 이게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100년 전에 1890년에 이제 태어나서 1938년에 이제 타결을 하신 분인데 이 소설은 1917년에 이제 신문에 연재됐던 글들이거든요. 거의 100년 전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읽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지금 현재를 그냥 그리는 듯이 다만 이제 지역적인 이제 그 관점에서는 체코의 이제 재판정이나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지만 현재 그 부합화 시켰을 때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꼭 한번 읽어볼 만한 명작 단편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잘 안 변하나 봐요. 그죠? 네. 100년에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긴 뭐 1000년 전의 이야기들도 뭐 삼국유사나 지금이나 몇천 년 전의 이야기나 뭐 사실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환경은 변하는데 사람은 그닥 안 변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소설 쪽에 이제 남의 소설을 읽고 이제 베꼈던지 아니면 생각을 모사했던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이제 만약 이런 단편들을 읽고 이게 사람이 안 바뀌니까 비슷하게 또 구상을 쓸 수도 있잖아요. 참 이게 미묘한 것 같아요. 늘려서. 예, 이거 좀 아쉬운 게 좀 짧지만 더 늘렸을 수도 있겠다. 중편 막 장편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단편들이거든요. 뭐 소재를 얻을 수도 있고 뭐 네. 인물의 성격 하나를 따올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제 차페크 이전에는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미스터리 형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저걸 또 누군가가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말은 표 뭐란 말은 쓰고 싶지 않고요. 이게 어디까지가 또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는 그거는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거의 그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 시집을 읽다가 단어 하나에 꽂힐 때가 있어요. 네. 단어 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 단어를 써서 책상에 붙여놓고 이렇게 뭐 몇 달이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뭐가 생각나서 쓸 때도 있고 그런데. 네. 굉장히 중요한 영화에서나 뭐 영화 제목이었는데 네. 그걸 소설 제목으로 조금 본다 쓸 수도 있고 근데 네. 그게 표절일지 아닐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분명히 독자가 봤을 때도 이건 좀 따왔을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그 제목으로 유명한 그런 소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목이 주는 강력함.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100년 전에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심하게 영향을 받았나 보죠, 뭐. 네, 오늘 이제 본인의 양심과 그리고 또 문단도 각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열심히 참, 책을 네. 읽으면서 여기선 그만하기가 참 그래서 네. 너무도 복잡한 얘기라서 우리는 네. 추리 속으로 그냥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미스터리 소설이나 추리 소설 좀 평소에 읽으시나요? 저는 그냥 거의 시간이 나면 시집을 보는 쪽이라서 아, 네. 대체적으로 여기 시인 얘기도 나옵니다. 제목이 시인이고요. 좋은 시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인간을 각자 사람 직업에 따라서 판사가 네. 보는 세상과 네. 검사가 보는 세상과 그거 다르겠다. 점쟁이가 보는 세상과 시인이 보는 세상이 틀리잖아요. 당연히 다르겠죠. 예, 그런 네.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개를 네. 좀 드려보면 네. 일단 미스터리에 대한 정의를 좀 보여준다고 할까 이런 소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를 원래는 이제 앞에 일러두기라고 해서 네. 편집자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책에 보면 일러두기라는 게 있거든요. 뭐 번역에 대해서 얘기했다거나 네. 아니면 원서는 이랬는데 뭐 이랬다 이런 건데 이제 다른 단편들은 다 순서대로 원래 원서대로 실었는데 이 첫째 발자국이라는 그 빨간 책인 오른쪽 중간에서 나온 이야기의 첫 번째 그 단편인 발자국만 중간에 있는 거 앞으로 뽑았대요. 그거는 편집자 의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이 카렐 차페크가 다루고 있는 미스터리의 정의를 한번 보여주는 단편으로서 편집자가 선택한 단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제목은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죠. 네. 굉장히 기분 좋게 뭐 이제 본인이 체스 게임에서 이제 보통 저녁에 뭐 체스 게임 네. 모여서 하잖아. 이겨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막 흥얼거리면서 네. 집에 오고 있는데 캄캄하고 눈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걸은 새하얗게 이렇게 두텁게 깔린 이제 눈 위를 네. 밟으면서 기분 좋게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 사람도 거의 차도 안 다니고 네. 그래서 가다가 이제 한 도로만 하나만 건너면 바로 집인데 갑자기 하얀 이제 보행자 도로 그 직전에 발자국이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8개가 딱. 앞뒤 없이. 네. 그 보행자 길은 걸어왔으니까 네. 쭉 걸어오긴 했는데 네. 이제 거기서 딱 끊긴 거예요. 길 중간에서. 네. 자기네 집 앞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거기서는 끊기면 뭐 더 이상 발자국이 전진한 발자국만 있고 네. 없으니까 네. 이 사람이 어디로 갔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쵸.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졌나? 네. 아니면은 하늘에서 누가 끌어올렸나? 아니면 진짜 무슨 뭐 뒤로 발자국으로 뒤로 갔나? 네. 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에 방문하려던 사람인가? 뭔가 생각을 하다가 그 발자국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피해서 이렇게 걸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는 거죠. 경찰서에. 빨리 좀 와달라고. 지금 이상한 일이 생겼으니까 좀 와서 너무 이제 갑자기 긴장되고 흥분돼서 이게 대체 무슨 일, 너무 미스터리잖아요. 그래서 그 밤중에 달려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서장 같은 분이 오셔갖고 와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발자국을 봐달라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정확히 밟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끊어진 거는 만약에 앞으로 전진하려고 했으면 앞에 발자국이 실려서 앞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정확히 뒤에 발자국이 두 개가 실려 있고 이 사람은 여기서 발이 끝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상하냐 해서 아니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됐겠냐? 뒤로 걸어갔겠냐? 아니다. 뒤로 가서 또 발자국이 뒤로 이렇게 힘을 줘서 보폭은 넓어지고 뭐 이런 보폭은 작은데 두 개가 똑바로 가기 힘들고 뭐 발이 벌어지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반장이.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빨리 이거를 수사해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반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그 내용을 좀 살짝 읽어드리면 사람들은 100이면 99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발자국들을 지나쳤을 겁니다. 당신이 100가지 미스터리 중 99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같지요.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일에 무지하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분명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과 질서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정의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도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리를 오가는 모든 사람은 미스터리입니다. 잡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훔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잡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최소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원하면 감방 창살 너머로 그를 온종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문들은 시체 발견 미스터리 같은 제목들을 뽑아대는 걸까요? 시체에 무슨 미스터리가 있습니까? 우린 시체를 발견하면 이런저런 검사를 한 뒤 사진을 찍고 해부를 합니다. 그러면 피부 안팎에 모든 섬유 조직은 물론 그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샅샅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돈 때문에 그를 죽였는 것도 알아냅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모든 범죄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적어도 동기 같은 것은 알 수 있죠. 하지만 애완고양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건 미스터리입니다. 가정부의 꿈 혹은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떠올리는 생각 이것들도 미스터리합니다.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미스터리인 셈이죠. 범죄란 엄격하고 상세하게 정의가 내려진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현재 일상은 미스터리지만 범죄는 미스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수긍이 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이 사람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이제 발자국이 사라졌지만 납치를 했다거나 이런 범죄라고 하면 자기네가 출동해서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거는 잡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 일은 아니고. 뭐 맞기도 해요. 네. 더 이상 우리는 할 일이 없고 이런 일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많은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거를 100이면 100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한 가지를 알아차렸는데 그걸 수사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또 형사 뭐 이제 똘마니가 오니까 이제 그 발자국을 막 이제 어수선하게 한 다음에 돌아가 버리니까 그 발자국이 더 이상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신고한 사람도 이제 안심하고 미스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사건은 오히려 구체적인 걸로 보는 거잖아요. 네. 원인 결과가 다 우리가 범인을 잡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완결이 안 된 것뿐이지 굉장히 구체적인 거고. 네. 나머지 외래 현실이 진짜, 오히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이 미스터리라는 거죠. 이것도 출동했는데 경찰이 그려버리면 참 할 말 없네요. 네, 아마 이게 차페크가 이거를 편집자가 맨 앞으로 뽑아냈을 때는 전체적인 이제 이 전체 48편의 단편인데요, 두 권 해서. 여기서 다룬 미스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뭐 치밀한 범죄를 뭐 추적해 이런 게 아니라 미스터리를 미스터리답게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네. 그래요. 진짜로 그러네요. 미스터리는 따로 있다. 그죠? 사람 마음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설명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토라진 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의 마음속은 모르는 거죠. 말을 꺼내서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그건. 네. 그렇습니다. 난 연애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차페크가 뭐 검사나 판사나 뭐 이제 형사가 당연히 범죄자로 나오지만 이게 주머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인공이 나서 독백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없고요. 화자가 다 이제 얘기를 들려준 사람이 나옵니다. 전편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들려준 사람은 뭐 검사한테 말을 늘어놓는 이제 이웃 이제 이 범죄를 고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 사람이 네. 뭐 이걸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검사가 자기 얘기를 하거나 판사가 하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작가는 거의 카메라 역할만 하는 네, 거죠? 그렇죠. 잠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범죄자가 나와서 저는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이런 것도 안 나오고요. 이제 관찰자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범죄자를 이쪽 면에서 볼 때랑 저쪽 면에서 볼 때랑 틀리다는 거를 여러 사람의 등장인물들이 주목되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각각 그 범죄자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얘기할 수 네, 있어요. 근데 그 범죄가 지금 48편 중에 같은 범죄 하나도 없고 다 다른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이게 사람마다 보는 단면이 너무나 모든 짓을 알 수 없으니까 그 한 면만 보고 범죄자를 처단하거나 뭐 풀어주거나 하는 거죠. 또 그랬을 때 이제 그 법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정의로 심판하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몰래 괴롭히거나 이런 사람도 나오거든요. 과연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인간이란 그런 거고. 그래서 점쟁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점쟁이 중에서도 이제 뭐 되게 웃긴 점쟁이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그 이제 나이든 노부인이 점쟁이 역할을 하면서 카드점을 쳐주면서 이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어떤 이제 또 뭐 형사 반장 같은 경찰청장 같은 분이 저 사람이 아무래도 간첩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 노부인이 저걸 먹고 사는데 온갖 사람들이 거기 귀부인부터 온갖 뭐 이제 그 미천한 사람까지 그 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상해서 자기 부인을 정탐을 보내게 돼요. 가서 점을 치면서 저 사람이 간첩이 아닌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부인이 굉장히 이제 어린 척 꾸미고 리본 달고 막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처녀인 척하고 이제 점을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를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카드를 뽑았는데 카드를 뭐 설명을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뽑았고 뭐 이러면서 막대한 돈이 조만간 들어올 것이다, 당신이. 그리고 굉장한 백만장자가 나타나서 당신이랑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먼 외국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이든 늙은 남자가 너를 방해할 것이다. 주변에 그런 남자가 있냐.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분명히 수상하다. 그리고 이제 판사한테 얘기를 해서 잡아들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카프카에서도 보면 소설에 보면 이제 굉장히 재판 얘기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체코만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범죄를 즉각 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 부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점을 쳐줬냐 했더니 저는 그냥 이걸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데 이런 다이아몬드 전개가 나오고 뭐가 하트가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했더니 판사가 나도 그 카드점을 볼 줄 아는데 뭐 이거는 그 여행이 아니라 기대를 얘기하는 거다. 당신은 정확히 점을 잘못 본 거다. 이러니까 사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간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그리고 불법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추방당할 거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50를 내라는 둥, 뭐 50파운드를 내라는 둥.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쯤 뒤에 그 판사가 그 경찰청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러면서 그 부인이 그렇게 훌륭하게 증인해 주셔서 잘 지내시냐 용기에 감탄했다라고 했더니 이제 쭈뼛쭈뼛하더니 젊은 백만장자를 만나서 호주로 도망갔어요. 결혼한다고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점을 받지만 실제로 그 점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인연이 안 될 그 백만장자였는데 그 여자가 그 점을 믿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탁 마음을 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점을 안 봤다면 그 둘이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네, 늙은 남자의 그걸 뿌리치고 어떻게. 점을 봐놓으니까 그런 백만장자가 나타나니까, 내 운명이야. 그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다 털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점쟁이 아줌마가 노부인이 재판장에서 한 말이 이제 있는데요. 왜 그렇게, 왜 젊은 남자한테 결혼한다고 했냐라고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사실 카드점을 보통밖에 못 주지만 그 여자 찾아왔을 때 굉장히 꾸미고 있었지만 촌스러웠고
옷깃은 사실 이렇게 소매 뿌린 낡아 있었고 멋은 부리고 싶으나 가난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런 사람이 꿈이 뭐겠냐. 100만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밖에 더 있냐. 라고 이제 얘기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꿈을 심어줬는데 네, 진짜 그리고 된 그 정도 거야. 일기니 정도 받는 거는 그게 큰 문제였냐. 그 사람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게 내가 하는 역할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거였던 거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네. 미스테리 같기도 하고 코믹하기도 하고. 네, 코믹합니다. 그건 진짜로 코믹해요. 네. 그거 이렇게 단막극으로 꾸며도 재밌겠네요. 네. 아무튼 짧아서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펴서 하나씩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우리 편견을 또 한번 탁 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카렐 차페크. 굉장히 유명한 분이랍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오늘 박경영 씨 모시고 추리소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추리라는 거는 논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논리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또 천차만별로 갈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내린 추리에 따라서 이게 확신 단계로 접어들면 이른바 이 확증 편향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셈이죠. 본인만 그 굴레 안에 있으면 다행인데 항상 타인을 동반하게 됩니다. 목표가 타인인 경우도 많죠. 여기서 이제 상처가 생깁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지경으로도 치달을 때도 있고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모두가 추론의 부작용이죠. 이 확증 편향이 집단적으로 실행되면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종말론, 휴거, 집단 자살, 아주 사회적 충격을 주게 되죠.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재미는 본인은 이 전제적 시점으로 사건을 본다는 이런 착각, 또 그 착각이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심리적 붕괴에서 오는 재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추리소설의 작동 방식을 현실로 옮기는 건 위험하겠죠. 가벼운 농담에서 그치면 몰라도 사사건건 추리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건 본인의 고립만 자초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더러 비약이 지나치다는 애청자도 계시겠습니다만 의외로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이 약자인 인간이 가진 본능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우리는 옳다는 확신과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같은 크기로 간직해야만 합니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야 이른바 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추리보다는 낭만적 상상력을 키우자고 주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